자,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의 향방은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으로 2월 하야와 3월 하야 두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기 대선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고심 속에 들어갔죠. 몇 가지 안이 마련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그림이 좀 잡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조기 퇴진 로드맵으로 대통령의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 안이 보고됐습니다. 만약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 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고 내년 상반기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 분열 최소화 방안이라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지금 이대로라면 탄핵 여론이 더 커질 것이고 의원들도 당도 모두가 못 버틸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즉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것이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실제로 탄핵안 찬성 의견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탈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안정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은 명예로운 하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늦게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자, 이번 비상계엄 상태 이 대의 파장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게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 얘기 여러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장은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16시에 현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장관님, 장관하고 누구하고 했죠? 저하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임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성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정리된 내용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입장문 아까
취재 기자가 전해줬죠. 입장문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선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거 본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는 포기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걸 포기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예, 일단 입장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면이나 이런 부분도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서면을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신문기일에 참석은 하지 않겠지만 서면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을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리적인 다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청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게 영장이 발부될 이 대상인지를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의 기준이 결국에는 이 범죄 혐의가 이게 이제 죄를 범했다고 하면 상당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리행사 방해죄, 내란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검찰에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서면 제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좀 빨리 나옵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시간대에 영장 여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래도 늦은 시간에 아마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그 군 사령부라든지 뭐 대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제 핸드폰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또 법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뭐 길지만요,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다. 종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요. 그렇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의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그렇다면 내란의 정점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사 대상이 명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영장에도 그와 같이 적시가 되었고 또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다 피의자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지만 다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떠한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지 피의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그러면은 통상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조사를 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소환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환에 불응한다라면 또 체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조사 뒤에 구속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통상적인 절차는 이번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주변 관계 사건들은 이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뭐 참고인이라든지 관계 피해자들 이런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물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소환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소환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소환에 뭐 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소환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정치 관련 사건에서는 이 소환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금 염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소환을 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체포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다 요건이 있거든요.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다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죄를 이제 인정할 만한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부가 될지 이런 부분도 또 별도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오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증거가 확보가 되었는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구속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체포 상태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령관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 사령관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니까 바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가장 이제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다른 사건에 이제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동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사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분 소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같은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만약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걸 공개하려고 좀 고민 중이잖아요. 선택을 아직 최종적으로 못한 건데, 그런데 그 선택을 해서 공개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체포 또는 구속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의원?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의 공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요. 수사기관에 넘어간 거, 수사기관의 수사의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천천히 돌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은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 질서 있는 퇴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긴급 체포, 이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거든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건데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의 가능성인 건데,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주변에 있는 군 장성들이 대부분 다 핸드폰 통화 기록이 다 지금 압수수색 돼가지고 지금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확보가 돼 있다 지금. 그렇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고요. 예. 또 현직 대통령이 도주하는 거는 상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으로 갈 수도 없을 거고 1호기를 타고 혼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 체포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 거고,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주변,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필요에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령관들까지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로 영장을 받아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하시는 네네. 거네요. 성시훈 부의장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조치를 내놓기 전에 혹시라도 뭐 체포 단계 또는 구속 단계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전 충분히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습니까? 이 계엄을 이 불법적인 계엄을 실행한 이후에는 이제 이 장성들과 통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예. 그 이전에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끼리만 이 계엄을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자료, 언제부터 이 계엄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왔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빠른 저는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 단어, 그 용어 자체를 저희는 거부합니다. 그게 어떻게 질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질서 있는 이란 표현을 쓰려면 예. 헌법에 있는 그대로 헌법에 주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질서 있는 뭔가 형식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그 플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 뺏는 과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 제도밖에 없는데 무슨 뭐 아까 이양수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명예로운 하야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나라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본인들의 상상력으로 꾸며내서 말한 것을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말한다. 저는 국민들을 속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서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법적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 절차, 사법적 절차는 사법적 절차대로 가되 정치적 절차라는 탄핵 절차는 왜 출발을 안 시키는 겁니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해봐야 지금 구속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절차가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것도 빨리 진행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말 안 된다면 다음 주말 계속해서 탄핵 절차, 정치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거는 헌법상에 대통령이 이제 직무수행을 대행하게 되는, 총리가 하게 되는 그 규정 중에 권리와 사고가 있어요. 그럼 구속 상태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약간 좀 정리가 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예, 논쟁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대행의 사유가 거리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뭐 인신 구속의 상태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렇다면 사고로 인하여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구속의 상태가 뭐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헌법적인 이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아예 떠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고라는 거는 그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헌법엔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판단인데, 김성수 변호사 결국 짧게, 지금요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거요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사를 다 동시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각 수사기관별로 이제 법적인 근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예,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부패범죄의 예 중에 하나로 이 직위를 사용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이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직권남용과 사실관계를 이제 같이 하는 사건으로 이제 내란죄도 있다라고 봐서 내란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또 검찰은 보는 같이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도 이런 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이 공수처가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법에서는 이 부분 관련 사건의 이첩을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이첩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특검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상설특검법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특검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4개 이 수사기관에서 어디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합동 수사는 어려운 겁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합동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지금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는 증거가 다 다른데, 만약에 한쪽에서 이걸 확보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합동 수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이라도 오늘 김용현 장관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 기간이 이제 검찰에서 20일까지가 주장 수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검찰에서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자고 경찰에 제안했는데 경찰이 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검, 경, 공수처가 다 같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는 건데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의가 된 상설 특검 발의가 된 상태죠. 만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하고 특검법하고 비교가 되면요, 특검법이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있는 수사 요원과 수사 자료가 다 같이 모아져서 파견 형식으로 가서 특검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각각 수사기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특검법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이거 수사도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리가 안 됩니까?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뭔가 청구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저기서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세 번째 통화가 왔는데 대통령이 통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되었습니다. 성시현 부의장. 예. 유혈 사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통화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했지만 지금 사실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사실 그 150명을 끌어내라 그리고 뭐 진압해라 이런 내용들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봤던 이 사령관들이나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당직자, 보좌진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국회에 내리기 전까지는 뭔가 대테러 작전 아니면 북한과 관련된 작전 이런 것들로 이겠지라고 하고 왔는데 민간인들이 다 깔려 있는 걸 보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사령관 중에 한 명은 뭐 총을 뒤로 매라 최대한 뭐 실탄은 가져가지 마라 민간인에게는 절대로 무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그런 거에 이제 국지가 주목되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뭔가 유혈 사태와 관련된 그걸 어떻게든 제압해라, 진압해라, 어떻게든 민간인 상관없이 진압하라는 목소리를 냈다면은 아마도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뭐 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가 너무 확실하다. 지금 뭐 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12월 3일에 이 내란 사태로 예. 인해서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현행범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국방에서 나온 그 여러 장성들의 이야기는 그 현행범의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내용들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했죠. 새로 원내대표를 뽑는데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2파전입니다.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 등록을 했습니다. 2파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요 얘기는요. 잠시 뒤에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이준우 의원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특전사령관 얘기인데 두 번 통화를 했고 무슨 유혈 사태 관련된 내용이다. 뭐 구체적인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유혈 사태를 막았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통령의 전화가 혹시 상황 파악을 직접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고체가 여러 다 거치다 보면 그 중간에 보고가 압축되거나 또 늘어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긴박한 상황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너무 단정적으로 유혈 사태를 예정해둔 가정한 어떤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화 통화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단정한 것은 좀 대단히 너무 앞서가는 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방위에 자리를 한 그러니까 사령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부대의 수장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있다 그러네요.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이번에 비상계엄에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번 비상계엄은 저희도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도 참 발생돼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명령을 수령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긴 합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계엄군에 참여한 장병들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국방위 전체 회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금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일단 내란죄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요. 계엄 동안 내란죄로 지금 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전 수사와 처벌 이런 게 쭉 이어질 겁니다. 우선 지휘관들에 대한 향후 처벌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정점입니다. 정점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굉장히 중한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이제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이걸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봐서 이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지휘관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두 번째 유형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다만 이게 지금 계엄에 참여한 부분과 내란이 이제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행위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소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속에 어떤 설명 들었죠. 박범계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전사령관의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뭔가 브리핑을 통해 나온 내용이 좀 속보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일단. 자, 우리 김성수 변호사. 아까 이제 지휘관급 얘기했었는데 계엄군으로 단순히 참여한 장병들, 사병들, 장병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장병들이 이제 내란죄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 번째 유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엄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내란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를 이제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지금 현재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국회의 기능을 이렇게 마비시킨다거나 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부하들이 알고 있었느냐도 또 이제 별도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냐 3월이냐 한동훈 대표 사진과 함께 저렇게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질서 있는 퇴진 이거를 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모습이냐? 오늘 조금 그 내용이 알려진 거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질서 있는 퇴진 초안이 마련됐다는데 두 가지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3월 퇴진, 5월 대선 또는 2월 퇴진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또는 4월 퇴진, 6월 대선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월, 3월, 4월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안들이 이렇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14일 본회의 이전에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TF가 끓였거든요. 지금 당에서 요거를 마련하는 조기 퇴진 방향과 대통령 선거 일정, 그다음에 퇴진 전까지의 정치봉헌 방안 등 세 갈래로 논의가 진행이다. 한동훈 대표가 초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3월 퇴진, 4월 퇴진, 또 일각에서는 또 2월 퇴진까지도 또 앞당겨서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엄격히 보면
퇴진 시점을 2, 3, 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준우 위원.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 방안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저 방안은요,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내용인 거고요. 지금 최고위에서 아마 오늘 저녁에도 최고위 열릴 걸 알고 있는데 예. 최고위에서 아마 저 안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뭔가 합의를 보려고 시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합의를 보려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가지고 어느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인가 그거를 아마 이제 그 판단하려고. 시나리오는 방금 전에 제목에서는 2월설도 있고 3월설도 있고 또 설명한 건 또 4월설도 추가되고 그러는데 지금 맞습니까? 그런 초안들이 마련돼 있는 네, 겁니까? 그런 지금? 초안들을 지금 핵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처음에 당초에 얘기됐었던 임기 단축 개헌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뒤로 쏙 빠졌거든요. 아, 그건 빠졌습니까? 예, 그건 좀 쏙 빠진 것 같아요. 오. 빠진 것 같고 일단은 질서에 있는 퇴진, 즉 하야에 이제 방점을 두고 대선까지 어떻게 일정을 짤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예. 가장 이제 좀 그 고려를 해서 저 날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예.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예. 선고가 지금 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월이 없는 이유가 아마 그걸 고려해서 즉 이재명 당 대표의 2심 선고를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가장 빠른 설이 2월 하야.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장 늦은 게 4월 하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시간을 두는 거는 대선 날짜를 고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대선 날짜가 4월 또는 5월 또는 6월 이렇게까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건데 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그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 그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2심에서 유죄 선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겁니까? 희망사항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2월 만약에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이 온 굉장히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그렇죠. 2월 2심에서 유죄 나온 후보를 대선 후보로 끝까지 밀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선 치른 도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버리면요. 예. 구속돼 버립니다. 그럼 후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2월 항소심 선고는 보고 판단하자라는 그런 대전제가 저 안에는 깔리는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 예. 그러니까 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이 하야 그리고 조기 대선 이건데요.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빠르면 2월 하야, 좀 늦게 잡은 거는 4월 하야 이렇게 뭐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초안이 나왔다 그러는 건데 이게 아직은 뭐 공식화해서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공개가 공식적으로 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뭐 3개월의 시간을 준다, 4개월의 시간을 준다. 그럼으로써 질서 있는 명예로운 하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마치 대한민국 헌법 권력 구조를 지금 뭐 새로 짜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국민의 염원대로 지금 12월에 저번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3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것과 비슷하게 봤을 때 한 2달에서 3달이면은 지금 한 2월 초 아니면 3월 초면은 헌법재판소도 아마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면 최대한 4월까지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최대한 4월로 늦추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4월 하야, 그 6월 대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왜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정하냐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정해진 헌법에 분명 그런 거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는데 왜 국민의힘 마음대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내서 명예로운 하야, 지금 현행범인데 왜 명예로운 하야를 시켜줘야 되죠? 예. 내란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로운 하야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의 뭐 항소심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3월 하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2월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 다음에 뭐 민심이 좀 바뀌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하야를 늦추겠다.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직무정지를 어떻게 합니까?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뭐 외교권도 뺐고 뭐 다 사실상 직무 배제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죠?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외교 권한도 없고 내치 권한도 없고, 내치 권한, 외교 권한 없는 그 국가 원수는 입헌 군주제의 왕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권력 구조를 잠시 몇 달 동안만 입헌 군주제로 운영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뭔가 최대한 연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럴듯한 명분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들 정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살짝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을 지금 하자고 지금 제안 중인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이 납득할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 중대 범죄자를 계속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 퇴진 방안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은, 다만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33이 될 텐데, 뭐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뭐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대법원, 이걸 감안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또 나온 거네요. 김성수 변호사,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이게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공직선거법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은 270조에서 6개월, 3개월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6개월, 항소심 3개월, 이제 대법원 3개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현실적으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월도 이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증인신문에 만약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3개월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관련 사건들을 봤을 때는, 과거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보통 증인신문을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조금은 빨리 선고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원에서 이 3개월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이제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소심 판결부터 대법원 선고까지가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항소심에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내에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선고는 또 그때까지 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고, 또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제 심플하게 이제 사실관계가 심플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고려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맞물려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과연 그 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반응,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점이 되겠네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여당의 탄핵 참여이고, 원내 집행부 구성 역시 그런 의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퇴진하지 않게 되면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부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요. 오늘 찬성하겠다는 입장, 지금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오늘 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서서 김혜지 의원도 찬성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알려졌고, 앞서서 안철수 의원 뭐 공개적으로 그 앞서서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 일단 5명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찬성표가. 그렇죠. 성취 무의자. 네. 그렇다면 14일 날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4일 날 조금 더 이른바 찬성표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서 가결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민심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이 반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번 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단체로 퇴장하는 사실상 이 반헌법적 행위거든요. 왜 이게 반헌법적 행위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선거 투표와 관련된 원칙에 비밀, 보통, 직접, 그 평등 이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 된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건 헌법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헌법에 있는 담겨 있는 정신은 개별 선거, 특별 선거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선거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나오면서 나는 배신자의 프레임을 각오하고 왔다. 정치 인생을 끝날 걸 각오하고 왔다. 그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는 것. 국민의힘 의총장 안에는 그 본회의장 이 중계 화면을 켜놓고 누가 투표하러 들어가는지, 누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혹시 투표하러 가는 건지를 지켜보기 위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감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자유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죠? 자유투표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투표를 하길 원하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두 번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14일 투표에서는 또다시 단체 퇴장이라든지 당론으로 뭔가 투표를 하지 말자든지 이걸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자유투표에 맡기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숨어있던 사실 1차 투표에서도 찬성의 생각은 있으나 투표장에 가기 두려워서 어려워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 포함 의사가 바뀐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저희가 봤을 땐 8명은 충분히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민심의 명령에 따라서 이번 14일 투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저희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찬성, 가결 그런 입장을 낸 겁니다. 지금 예고를 한 거죠. 이런 가운데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이 지역 사무실에 뭐 어떤 모습이 있었다 그러죠?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투표 불참을 한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몇몇 의원 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에 투표 불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당 사무실에 무슨 저게 조화 아닙니까? 꽃이요? 그리고 뭐가 빨간색인데 저게 케첩이라고 그러죠? 아, 지역구 유권자실까요? 어떤 분들이 저기다 케첩을 뿌린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항의 표시겠죠, 저거는요. 사무실 앞 계란 케첩, 그리고 자택 앞 흉기라고요? 신변 보호 조치. 아, 흉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거는 경찰 쪽에 알려서 뭔가 보호 조치를 해달라. 약간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장을 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나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 요거 보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요 표현대로라면. 그리고요.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 저 위에 선 난파선의 생쥐라고 표현된 그 얘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갈 때는 가고 억새들끼리 뭉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홍준표 시장의 저 입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탄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때 탄핵에 동참했던 어떤 그 당원들의 의원들, 당 의원들의 그 결과를 아마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경험을 알고 있는 거고 일단은 탄핵에 대해서는 뭐 반대
뜻을 나타내지만 또 한편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요. 탄핵에 또 동조하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취지가 뭘까요? 취지가 탄핵의 속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속도요? 예, 속도, 탄핵의 속도 또는 하야의 속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도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출한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내리는 것 이거는 속도를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 말을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정치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좀 하나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각 의원들은요 다 표결권이 자유로운 투표의 표결 의사 자유가 있습니다. 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중심주의 사회입니다. 정치 체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당론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당론이라는 것은 정당 대 정당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정당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이제 서로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당론 의총을 하고 당론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표결 불참도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국회에서 왕왕 자주 있는 일이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한일 군사 정보 협약 비준 통과할 때 지소마라 그러죠. 그것도 민주당에서는요.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전원 불참했었고요. 한미 FTA 비준안 동의안 처리할 때도 그때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방연해야 한다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론이라는 거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표결에 불참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정치 행위 중에서 한 가지의 표결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말씀을 좀 보완해서 설명드립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려면 당론을 결정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투표를 못하게 당론으로 막는 것. 이것은 자유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투표에 거부했던 것.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의원들 전원이 그 정책에 반대하고 그 투표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유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저렇게 공공연하게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우리는 무조건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당론을 정하고 거기에 난 당론 따르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 말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명확하게 뭐 야당이나 뭐 여당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거기서 당론이 있으면 그 이탈한 사람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죠.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둘 의원들이 저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또는 참여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여당 내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원내대표를 또 새로 뽑아야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후보 등록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우선 이른바 친윤계 정치인들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이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신분은 왜? 조경태 의원님은 이 위기에 친한이냐 친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분, 또 지금 이 위기를 협상해서 돌파할 능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친한계 정치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진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아까 나경원 의원님 중진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아까 그렇게 한 명만 의의가 있었죠. 아니 그건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속보로 좀 봤죠? 2파전으로 진행된 것. 이런 얘기인데요. 권성동, 김태호 두 의원의 2파전이다. 자, 요거 우선 성시훈 부의장께서는요. 이런 경쟁 정당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일각에서는 글쎄요. 뭐 처음에 추대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결국 일단 친한계에서는 아무도 후보를 못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권성동 의원이나 이렇게 친윤적 색채가 강한 분이 나온 상황인데 그럼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왔던 질서 있는 퇴진과
친윤계 의원들이 말했던 퇴진 방식은 매우 달랐거든요. 예. 사실 뭐 아까 전에 의총에서 지금 뭐 2월 하야, 뭐 4월 대기 조기 대선 뭐 이런 다양한 안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전까지 친윤계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 임기 단축 개헌이나 좀 더 직무 배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등 한동훈 대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친윤계 색채가 매우 강한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에 선출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의총에서 그런 의견을 중지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상에 의해서 헌법에 벗어난 이런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탄핵 소추밖에 없다.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를 둘러싼 싸움이나 그 이후에 아마 또 지리멸렬한 아마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더더욱 더 절실히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 2파전으로 등록이 된 건데 투표는 언제 합니까? 투표 내일 합니다. 내일 바로 합니까? 내일 합니다. 내일 하는 거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 지난번에 탄핵 때 이제 당사자로서 헌재에 가서 법사위원장으로 예. 자격을 해서 헌재에 가서 이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한 셈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의 원고 측이 약간 예.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참석한 적이 있고 그 탄핵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여우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중이 모인 것 같은데 반면에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었거든요. 그도 친윤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개파색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태우 의원도 선택에 이제 한 옵션이지만 제가 보기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권선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조인수 씨만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2파전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저렇게 진행이 중이네요. But President Yoon is not out of hot water politically. Come look out here. Beyond these demonstrators, in the distance there, at the entrance to the National Assembly compound, police say ten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have protested peacefully on a freezing cold night in Seoul. 자, 지금 외국 그리고 외신들은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지적도 섞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 포함해서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 좀 모셨습니다. 여야의 전직 원내대표 두 분인데 우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우상우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에서 외신들 보도 내용을 저희가 좀 간추려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외신들 집중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특히 어제 있었던 출국 금지 내용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앞서서는 이 비상기업 사태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렇군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됐다. 이렇게 보도. 그리고요. 탄핵 표결에선 살아남았지만 정치적 생존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요. 한국 동맹국들 윤 대통령 불확실한 거치 장기간 지속될 것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뭔가 심화된다고 본다. 위태로운 상태로 보고 있다. 약간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지금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해외 언론 관심이 크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으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의 신인도라는 것은 국가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정치 체계가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지 이걸 가장 중시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야한이나 내란 뭐 이런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A씨는 특히 애국에서는 그런 한국 정부 상태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같은 데서도 뭐 하나를 갖다 이 교환도 안 해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지금의 국정 공백이나 중국 혼란을 가장 빠르게 해소해야 될 그런 정치적 과제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외신보도 죄송합니다. 이름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예, 우상호 전 원내대표 나와 계신데요. 요새 그냥 국회의장께서 하도 많이 등장하셔서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게 뭐 신문, 방송 가리지 않고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세가 똑같은 질문이다. 이게 많이 나갈수록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게 한국에서 지금 뭔 일이 생겼구나.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여행을 자제하라는 얘기도 초기에 나왔지만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나라가 이제 G20 소속돼서 국제 다자회담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G7에 초청도 받아서 국격이 올라갔다고 좋아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위상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G20 국가 안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되게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과거에 정치 변동이 있던 쿠데타가 있던 나라들에서나 이랬던 일이 전 세계가 칭송했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해외에서 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은 이번에 미국이 받은 충격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또 이런 부대 이동 시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걸 공유하지 않고 병력을 이동했으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동 전선과 우크라이나 전선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도 자칫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부 대변인이나 또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대단히 직설적인 언어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대한민국 국격도 망가졌고 또 우리 한미동맹이 중심이 된 한미동맹에서 우려를 낳았고 경제적 타격과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자, 지금요. 앞서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방위원회 상황 전해드렸거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평양 무기 사건과 연계된 증거인멸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드론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 침입은 적은 없고 자연 발화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드론까지 제가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드론 손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수기재, 발사대 요 정도가 좀 손상을 입었고 현재 요 현장 감식을 아까 김병조 의원께서 국방조사본부장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한 15일 내지 한 달 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보사령관님. 예.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 1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출동 인원이나 그때 당시 지시한 내용, 경과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첫날 그 발표되기 이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짝 다시 연결해서 봤는데요. 두 분 원내대표를 모시고 오늘 좀 저희가 깊숙하게 좀 이 의견 그리고 전망 이런 걸 좀 들어보기에 몇 가지 좀 질문들을 하나 몇 개씩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된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꺼냈죠. 이 얘기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논의 중이거든요. 자, 두 분 전직 원내대표께서 만약에 내가 한동훈이라면 지금 한동훈 대표라면 저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겁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생각이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떤 그러니까 선택이? 2016년 박근혜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울분과 분노이 극에 달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지석 원내대표, 이정현 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이제 당론을 직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그러니까 이제 사퇴, 하야 그리고 5월 대선 이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당시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안과 질서 비슷하네요. 있는 퇴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의한 국정마비나 이 국정 혼란 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이건 그 집권당 그 주체가 자진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국정 혼란을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퇴진 하야 시기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 이 하야하고 난 2달 이후에 이렇게 대선을 치를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국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신인들도 대한민국은 다시 안정 체제로 가지고 다음 대통령까지 뽑기로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그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수용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의원총회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그때 민주당은 그때 이제 기다려줬어요. 사실상 그때 새누리당 내에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이 처리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민주당이 기다려줬죠. 결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걸 수용하지 않으니까 탄핵을 냈고 그게 그때 들어가서 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지금과 비슷한 안이 얘기가 됐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수용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만약에 지금 질서인 퇴진을 꺼낸 한동훈 대표가 꺼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만약에 우 전 원내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짓죠. 다시 한번 만나서 즉각 사퇴하라. 그런데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의총에 가서 보고하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하자 하고 탄핵을 당론 발의를 하자라고 제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부터 하기는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당 소속의 그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게 먼저 가서 퇴진을 언제쯤 할 건지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 의사대로 당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 퇴진 의사가 애매하고 좀 더 뭐 지금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지면 바로 나와서 탄핵 추진을 하는 것이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퇴진한 나라가 어떻게 질서가 있겠어요? 어수선하죠. 그래서 그거는 수사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조기 하야냐 아니면 조기 탄핵이냐 두 개 중에 선택지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두 분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다른 선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이걸 표현할까요? 어떤 처지랄까요? 거칠할까요?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퇴진 시나리오인데 일단 하야십니다. 하야.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하야를 했다라는 걸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하야 시점 공표 후에 퇴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탄핵입니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이 됐다. 역시 조기 대선 또 가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과정선에 구속이 돼버립니다. 검찰 지금 수사하고 있죠. 경찰, 공수처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된다. 그렇다면 이건 유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이 가는 건가? 이것도 해석의 여지들이 남아있는데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야, 탄핵, 구속. 우선요 이렇게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요 각각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각각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만이 지금의 국정 혼란,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안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도 이건 정치적 합의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형법상에 내란죄가 바로 문제되어서 수사 주체들이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적 어떤 울분과 분노 이런 저항심을 정치권이 수용한다면 제일 빠른 게 질 수 있는 퇴진안을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해가지고 오늘도 그 TF에서 6월 퇴진, 4월 대선이죠. 안 그러면 3월 퇴진, 뭐 2월 퇴진설, 3월 퇴 4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재를 가더라도 헌재에서 보통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달 정도요. 2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달. 94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심판 인용이 되더라도 60일이 지나야 대선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월 6월. 그러니까 우리 TF에서도 그런 정서를 다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돼버리면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대통령직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논란이 붙어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 직무를 갖다가 한동훈 총리가 이어받아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냐.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앞에 계시는 우상호 원내대표도 참 대표적으로 많은 정치인 중에 의회주의자고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요. 2016년도 사실상 국민들의 그 촛불 저항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당 새누리당이 내부적인 논란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치력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걸 조속한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걸 그 내용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만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택이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고도의 정치 행위를 민주당도 좀 고민해 주시길 저는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가만히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어떤 질서인 퇴진 중에서 하야 시점을 제시한 이후에 퇴진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소원 통과하고 헌재를 거쳐서 탄핵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신호가 구속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구속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탄핵보다 하야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직접 직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만둬주면 좋겠다는 게 속셈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미 8년 전에 우린 다 경험을 해봤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에서 모여서 2월에 사퇴할 거냐 3월에 사퇴할 거냐를 논의하는 게 저는
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를 논의하는 쥐들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사퇴할 의사를 안 밝히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갔는데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우리가 2월이나 3월, 4월 퇴진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은 언제를 결정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는 의사를 확인하고 응해서 논의를 해야지. 아니 세상에 그만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 논의는 진정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탄핵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시는 하는 거고요. 자, 구속이 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가? 100% 임명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단체장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투옥되었을 때 옥중 결재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나 2심에서 무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재판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러면 실제 아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사퇴 안 하고 구속되더라도 나는 대통령 아직 직을 상실한 게 아니니 여기서 버티겠다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국정 혼란은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되면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말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록 2분짜리였지만은 임기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는 바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직무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겠다. 그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TF 출범시켰고 그 TF 논의에서 벌써 오늘 뭐 2월 뭐 3월 사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이 사실을 접근하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정서나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 쪽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치적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이걸 우리 당이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선택이 빠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불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합의고 선택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당 로드맵을 내놓지 대통령 이런 뭐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도 않고 만약 그냥 108명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뭐 탄핵 거부하고 이러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제가 볼 때 8년 전에 해봤는데 무망한 얘기고요. 만약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으면 이 집권당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결정 정리를 해줘야죠. 자 여러분 지금 당이 나 때문에 내 거취를 놓고 논쟁들 하고 있는데 내가 내년 초 어떤 시점에 물러날 테니 집권당은 논의를 중단하고 이 사태 수습에 매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럼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숨어가지고 집권당 논의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집권당이 대통령과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결과적으로 그 진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니 저러니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2016도 상황과 지금 24년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유린한 사건이에요. 내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범했던 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하고 국가가 받은 충격도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이번 주에 탄핵으로 끝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국방위에서 나온 속보인데 이 속보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읽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전사령관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종족수 안 채워졌으니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고요. 속보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두 번째 통화 시점은 0시 30분, 그러니까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때죠. 그리고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다라는 그 시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국방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께 요거 지금 아까 시나리오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하는 내용을 좀 그림으로 살짝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두 분께 각각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죠. 1분씩만 하니까 일단 답변을 좀 짧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이죠. 찬성표, 반대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표였죠. 그리고 가결됐죠. 소추안이 가서. 그리고요. 요번에 지난주입니다. 토요일이죠. 지난주 주말이었는데 제적 300명이 참여했는데 195표.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이 됐죠. 그리고 지금 다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14일 오는 토요일에 두 번째 또 한 번의 표결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하셨잖아요. 찬성 입장인데 이번엔 반대 입장이시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오판과 또 실기가 나와서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탄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정치적인 도의를 가지고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에서 어렵지만은 만들어서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야당에게도 지금 민주당에게도 우리 로드맵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됐으면은 우리도 이 지금 현재 표결에서 우리도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나는 정치 복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돼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 난발 끔찍하고 예산 뭐 날려버리고 결국은 그 국정원장 뭐 이런 뭐 사람들까지 다 하고 입법 독단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나 그럼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지금 국정운영 난맥상도 극배하고 내 정치적 입지도 강화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참에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아니, 저 얘기는 내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세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야당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아니 역대 대통령 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한 대통령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단 한 번 대화를 했습니까? 감옥에 보내려고 압수수색만 한 사람이 자기가 한 행포는 생각하지 않고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걸 야당 책임이라고요? 저는 그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 책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야당도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국회 입법 앞으로 야당이 무엇인가 제1야당 입법 권력으로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운영하는 이 행위도 개선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전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에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 보이콧 전술을 펴지 않았어요. 헌법기관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도록 열어놨다고요. 그러니까 234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표가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내란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 앞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총장에다 가둬놓고, 물론 가둬놨다는 말은 강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부와 그 당시의 새누리당 지도부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고 싶은 의원들이 양심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그 본회의장,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소속된 당 지도부는 직접적으로 계엄령 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탄핵 표결을 막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오건식 없다고. 대표님 제가 한마디만 예. 딱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짧게. 김대중 대통령이 애완위기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그때 일당은 당시 우리 당이었어요. 그럼에도 애완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협조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도 예.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애완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제일 많이 만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분 존중합니다. 그렇듯이 그게 정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170석을 가진 제1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아니, 자, 그런 제가 이거 정치적 질문을 얘기만 할게요. 자, 예. 정치적인 그걸 타협- 저는 비판하는 아니, 거예요. 좋아요. 저도 정치적 타협주의자니까. 예. 지금 그럼 우리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합의하면 친윤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의 실종의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의 예. 분열과 갈등 때문인데 지금은요 국민의힘 내부가 그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토론처럼 살짝 얘기인데 이렇게 약간 여야의 인식이 다르고 각각의 주장하는 해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환율, 주가 움직임이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렇습니다. 지금. 1,437원까지 갔다가 원달러는 지금 오늘은 조금 완화가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빠르게 올라간 상태죠. 그리고 주가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최근 코스피 오늘은 반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막연하게 들기도 하니까 뭐 회식도 취소하고 그런다거든요. 뭔가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나왔는데 입는 예약마저도 취소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연말 분위기가 아예 없어요. 아예. 계속 나는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 제가 한 20여 초씩만 드릴게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금 회식도 안 하시는 분 많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집권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국가 대신인도뿐만 아니라 경제도 예. 바로 망가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행을 여야 간에 다시 정치를 통해서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놔야 돼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요. 예.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석기 저는 이번 주에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대외 신인도나 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맞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올해 꼭 이번 주에 예. 탄핵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경제 당국자들 고민은 고민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